여러분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중 어떤 물이 더 빨리 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물을 선택할 건데요.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보다 더 빨리 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탄자니아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던 데니스 오스부는 덜 식힌 아이스크림 재료와 미리 식힌 아이스크림 재료 중 덜 식힌 아이스크림 재료가 더 빨리 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은펜바를 만나게 됩니다. 오스부는 실험을 통해 25도씨 물이 어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90도씨 물이 가장 빠르게 얼었다는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고요. 이 현상을 은펜바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관측되는 이 현상은 한때 여러 과학자들이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난제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우주에도 현대 물리학이 풀어야 할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인데요. 우주의 95%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빛도 방출하지 않아 아직까지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증거로 인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이 은펜바 효과처럼 깨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지난 7월 1일 유럽 우주국에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수수께끼를 파헤치기 위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수수께끼를 함께 파헤쳐 주실 전문가분은요. 어두침침 다 크는 가라 언제나 우상이신 국립과천과학관의 스마일보이 이재영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알려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아보기에 앞서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주 목적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저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우선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우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우주에 대한 질문이라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쵸, 그쵸. 혹은 과연 이 우주에 우리는 혼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아니라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은 좀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쵸, 그쵸.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근원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수십 세기에 거쳐서 이미 많은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태어나고 또 죽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많은 이론들이 발전되어 온 거죠. 반면에 우주는 어떤가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딱 하나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탄생하는 순간도 딱 하나뿐이죠. 음, 다른 예시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과학을 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 탄생의 시점, 그 시점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격가지들을 조금씩 증거들을 찾아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우주의 시작하는 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측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주가 빛이라는 게 속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것을 관측하게 되면 현재의 우주지만 아주 멀리 있는 것을
관측하게 되면 멀리 있는 걸 관측할수록 더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있지만 이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를 따라서 우주를 검증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뭐 이제 빅뱅 이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태초에 그렇습니다. 뭔가 빵 터져가지고 현재 우주가 생성됐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가 표준 우주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에 근거한 람다 CDM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는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우주가 아니라 아주 정적인 우주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우주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해 보니까 이상하게 은하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단순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거는 조금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거는 상당히 빨리 멀어지네. 더 멀리 있는 걸 관측해 보니까 더 빨리 멀어지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단순히 은하들이 진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공간 자체가 커진다고 하면 가까이 있는 거는 저희 거리가 가까우니까 조금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것은 훨씬 빨리 멀어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멀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시간을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이 되겠죠? 그렇죠. 아주 초기로 돌아가면은 정말로 작아지다가 한 점에서 모이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우주 초기에는 탄생하는 시점이 있겠구나. 우주가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 탄생이 있고 또 끝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으니까 뭔가 가만히 있다가 빵 터질 거야 라고 해서 빅뱅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이 그 이후 관측을 통해서 정말로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것이 맞구나라는 많은 증거들이 밝혀졌어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빅뱅 이론만 가지고서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우주가 팽창은 하는데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작은 물체가 있는데 얘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막 슬로우 카메라로 찍은 것들을 막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팡 터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점점 느려지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초반에 힘이 있으니까 빵 터지고 나면은 점점 멀어지는데 멀어질수록 힘은 점점 줄어드니까 나중에 갈수록 점점 천천히 멀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시작한 연구인데 막상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초신성을 관측해 봤더니 그때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천천히 멀어지고 우리에게서 가까이 있는 거는 빨리 멀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설명하려면 우주가 옛날에는 좀 천천히 멀어지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 빨리 멀어지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천천히 멀어지다가 빨리 멀어졌으니까 속도가 빨라졌어요. 즉 가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가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량이라는 게 만약에 딱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멀어질수록 힘이 점점 떨어지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그럼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모르지만 이것을 가속하게 만드는 뭔가 힘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깜깜하다는 뜻이 아니라 뭔지 모르니까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또 암흑 물질은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이게 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암흑 물질은 적어도 이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량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암흑 물질의 특징은 다른 어떤 것과 상호작용을 하진 않지만 질량을 가지면 꼭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중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적인 현상,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중력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물질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암흑 물질도 우리가 관측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는 멀리 있는 머리털 자리 은하라고 우리에게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이 모여 있는 천체가 있는데 이 천체들의 보이는 우리가 예측하는 질량으로 계산한 은하들의 속도와 실제 관측된 속도가 큰 차이가 있었어요. 훨씬 빠르게 움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이 약한데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서 나가나요? 그렇죠. 이렇게 줄 하다가 줄이 딱 끊기면서 딱 튕겨져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 은하단에서 튕겨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뭔가 우리가 찾지 못한 게 있겠는데?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은하 규모에서도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은하 자체에서도 별도 마찬가지인데 은하에 이렇게 별이 속해 있으려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더 튕겨나가려는 힘보다 더 세야 되겠죠. 네. 근데 별도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요. 왜 그러지? 라고 하니까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안 보이는 물질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암흑 물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주를 설명하는데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꼭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을 빅뱅 이론과 섞은 것이 바로 람다 CDM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제 람다 CDM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람다 CDM 모델에서 람다가 뜻하는 바가 바로 암흑 에너지 그리고 CDM은 Cold Dark Matter이기 때문에 차가운 암흑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름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표준 우주론에는 이미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주류인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우주론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를 시간에 따라서 차츰차츰 관측해 보다 보니까 이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어떠한 비율로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암흑 물질 같은 경우에 암흑 물질은 우리 어쨌든 물질이기 때문에 네.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속도에 따라 가지고 차가운 암흑 물질, 따뜻한 암흑 물질 또는 뜨거운 암흑 물질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네네. 이 차가운 암흑 물질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보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거의 현재의 거대 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주의 밀도를 쭉 비교를 해보면 우주의 밀도에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불과 5%. 5%. 그 얘기는 나머지 95%의 우주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한 26% 정도가 암흑 물질, 그다음에 한 69% 정도가 암흑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CDM 모델로 잘 설명되는 이제 관측적인 사실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던가 네. 아니면 우주의 거대 구조, 그다음 우주의 가속 팽창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는 우리 우주에 가장 풍부하게 있는 물질들이 바로 수소, 헬륨, 그다음에 리튬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가벼운 원소들이죠. 이거의 구성비까지도 어느 정도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람다 CDM 모델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 모델이 결국 모두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 어떤 것들이 진행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람다 CDM 모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반박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직접 관측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는 게 아니라 그 특성들을 여러 가지 관측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얘가 뭐겠구나라고 유추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암흑 물질은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물질이기 때문에 뭔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 암흑 물질은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게도 큰 규모에서는 위력을 발휘하는데 작은 규모에서는 또 역시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은하 규모 여기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태양계 네. 태양계 내에서는 암흑 물질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에서 암흑 물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좀 이것도 좀 신기한 것 중 하나예요. 왜 별 주변에는 암흑 물질이 없는데 은하로 가면 안 보이는 게 이만큼 생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암흑 물질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질량과 그다음에 실제 질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질량은 우리가 별빛, 빛을 통해서 관측을 하게 되죠. 아, 태양은 이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빛을 내니까 다른 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만큼 밝으면 아, 여기는 이만큼의 물질이 필요한 거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별의 스텔라메스, 그래서 별의 질량, 빛, 그다음에 광도 질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실제 질량을 알려면은 정말로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있는지 알면 되겠죠. 네네. 속도를 측정하면 돼요. 얘가 얼마만큼까지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아. 네, 최고 속도를 재면 되겠죠. 네. 예를 들면은 얘를 이렇게 막 돌렸는데 줄을 잡고도 돌렸는데 이게 잘 돌고 있다가 엄청 빨리 돌리면은 결국 줄이 끊어져서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얘가 중력적으로 잡을 수 없는 한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다이나믹 매스, 그래서 그 역학적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질량과 그다음에 실제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당연히 대부분에서 이 다이나미컬 매스가 훨씬 크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여기는 암흑 물질량이 이 정도 있을 거야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질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 이만큼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암흑 물질을 또 주는 특성 중 하나는 혹시 중력 렌즈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네네네. 작년에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게 보인다. 뭐 그렇게 설명을 강성주 연구사님이 해주고 가셨죠.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초기 그 은하단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엄청나게 무거운 은하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선으로 막 동심원을 그린 듯한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게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시공간이 틀려지면서 왜곡되기 때문에 배경에 있는 은하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중력 렌즈 효과 중에서 강한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불러요. 막 휘어지는 거. 은하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은하가 아주 길게 느려지는 그런 엿가락처럼 느려지는 그 정도 효과가 아니더라도 원래 동그란 은하가 약간 납작하게 보인다거나 끝부분이 약간 휘어진다거나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관측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암흑 물질의 양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개해 주신 거는 이제 암흑 물질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제 암흑 에너지를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암흑 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정체조차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고 확답을 드리는 거는 시기상조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역시 간접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증거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 결국 암흑 에너지가 하는 일이 밀어내는 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밀어내는 힘, 우주가 초기에서 얼마만큼 멀어졌고 또 현재는 얼마만큼 멀어지는지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암흑 에너지가 점점 정말로 더 강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약해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상수인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관측을 통해 왔지만 이번에 유클리드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관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 회차에서 손석준 박사님이 남기고 가신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요즘 과학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출연해 주실 때마다 이런 명언들을 하나씩 남겨주고 가시는 것 같은데 과학은 잠정적 진실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사실 오늘 요즘 과학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사실 정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제 뭐 새로운 이론의 도입이라던가 또 새로운 연구 분야 발견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 잠정적 진실은 언제든지 이제 새로운 잠정적 진실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주를 비행하고 있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재영 전문가님께서 출연을 할 예정이시니까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요즘 과학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